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역사회 복지를 이렇게 커다란 관점에서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거시적인 시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시적 나오면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거시적하고 미시적인 용어는 경제학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를 바라볼 때 커다란 덩어리로 바라볼 것인지 하나의 사안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경제학에서 이제 설명하기를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산에 있는 나무만을 바라보는 것은 미시적인 관점, 산 전체를 바라보는 건 거시적인 관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관점이 아니라 그 환경적인 관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만을 바라보면서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치료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거시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지역사회복지의 거시적인 관점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거시적 실천의 기초에 대해서, 세 번째는 거시적 실천의 방법, 또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거시적 실천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정말 정겨운 화면인데, 그 옛날 70년대의 그런 그 읍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시적 실천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실천이란 미시적 실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의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실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 거시적인 실천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거시적인 실천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지역사회의 능력 향상과 사회 통합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클라이언트를 치료하는 측면보다는 그 사회의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 또 정치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인 부분이, 그렇죠, 지역사회의 커다란 덩치를 해결하는데 조그만 것으로 해결하기는, 물론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시라든지 이런 좋은 글에서 많이 이렇게 되어되고 있는데, 이 사회가 부패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뭐 노여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면, 또 너가 깨끗해지면 이 사회 전체가 정말 병들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측면으로부터의 이런 해결 방법,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거시적인 방법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제도적인 측면이거든요. 우리가 지역사회라면 이제 법도 있겠지만 지역사회만의 또 조례가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차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는 담배를 못 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 피면 벌금 100만 원. 이렇게 이거 지역사회별로 학교에서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문화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수정해가는 방법. 그러면 이제 청소년 문제가 뭐 음주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그 개인을 뭐 보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사가 이렇게 치료해서 하는 방법은 미시적인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크게 해서 담배 한번 피다 걸리면 100만 원 딱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100만 원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한두 명 이렇게 겪고 이러다 보면 돈 때문에 결국은 이 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도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또 간섭적이고 이런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들이다. 또 세 번째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거시적인 실천 방법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지역사회를 위해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그냥 제공할 수 있어요? 그냥 제공할 수 없죠. 제가 이 앞전에 한번 법의 체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게 불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클라이언트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클라이언트를 치료를 하고 이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모체가 되는 법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모두 총괄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법이 사회복지 서비스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잠깐 제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그 법치주의거든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이 국가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참 그 염려가 되는 것이 법이 국가를 다스리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데 법이 다스리고 있지만은 무엇인가 이상현상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이상현상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점점 피폐해지고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법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점점 독재로 진행이 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법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이외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법을 사람이 만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사회는 무엇인가 이 불안해지고 무엇인가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회가 멸망의 그런 그 수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재 이 물론 법이 지금 거의 90% 이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지금 약 10% 정도 가량이 사람이 그 위에 앉아서 지금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이런 데라든지 뭐 그 사법부의 판결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할 때도 굉장히 뭐냐 그러면 지금 법대로 행하지 않고 법 위에 앉아서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각 부마다 지침서가 있는데 지침서는 법이 아니거든요. 지침서는 법이 아니어서 우리가 법원에 제소만 하면 승소를 합니다. 근데 뭐냐면 그 지침서를 들이밀고 우리 국민들에게 벌금을 때리고 형사처벌을 하고 지금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뭐냐 그러면 법도 아닌 걸 들이밀고서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하는데도 또 그 손을 들어줘요. 왜 그래요?
국가기관이 이 법원도 국가기관이고 이 공무원들도 국가기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법도 아닌 것을 이렇게 그 국민들을 올가매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대학원에 다니는 석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가 되면 최고의 학문의 소유자거든요. 그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나는 얼떨떨한데 나는 학문도 없는데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박사를 받으면 무조건 박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모든 국민이 바라볼 때는 박사이거든요. 그래서 박사에 걸맞는 그런 이제 품위를 유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언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사가 되면 이 사회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 위에 앉게 되면 일단은 정치를 하게 되면 그 행정을 하게 되면 독재를 하게 되거든요. 네, 독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좋은 사례로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 때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모든 자유가 허용이 됐거든요. 오로지 마스크 쓰는 것만 그거 하나만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이 모이든지 밥을 먹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정말 그냥 나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은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이런 사회활동을 하고 모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약을 받고 정말 통제를 받고 그런 사회에서 살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법 위에 앉아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저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정말 막 밀어 넣어 가지고 못 타고 다음 지하철 타고 막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철에 그렇게 그냥 뒤죽박죽 되어 얽혀가지고 콩나물씨처럼 뒤죽박죽 얽혀 있는데도 한 명도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신기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냥 몇 사람만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그 코로나가 전파되고 이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맞다고 그냥 다 그냥 그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 박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기치를 들고 일어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법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고 뭐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뭐냐 그러면 법 위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 판사들은 양심과 진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죠. 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정말 진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상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이 법 위에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법 위에 앉아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주 활발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깜방에 잡아다 놓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또 대통령도 파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법 위에 앉아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는 경직되어지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옴짝달짝 못하는 독재 시대에 살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법이거든요. 법을 이제 정말로 이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정말 냉철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또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저도 지금 그 사회복지 쪽에 일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말이야, 응? 우리나라 그 간병인이 부족한데, 필리핀에서 500명을 수입해서 하려고, 근데 법을 바꿔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그놈이 그걸 안 바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가 그거 바꾸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내가 그 데려다가 그 교육을 시켜서 엄청 돈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제가 실제 들었던 소리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이게 한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바꾼다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뭐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저는 국회의원을 3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30명만 있어도 몇 명이에요? 300명이 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보좌관이 9명씩이죠. 3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몇 명이죠? 예? 5,190만 정도 되나? 근데 30명이 가능할까요? 네? 30명으로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이 네. 각 부처로 나눠져서 전문가가 되어진다면 30명가 그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충분해요. 보좌관 10명씩 있잖아요. 아니면 보좌관을 다 없애버리면 돼요. 보좌관을 다 없애버리고 300명 뽑든지 30명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왜 그래요? 제가 여기 일본은 1년에 법률안을 몇 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모르죠.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큰 나라죠. 땅덩이도 3배 이상 크고 인구도 거의 3배에 가깝죠. 일본 인구가. 예? 예. 우리나라보다 3배 큰 나라에 1년에 법률안이 몇 개 만들어요? 제가 작년에 36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몇 개 만들어요? 4천. 우리 작년에 몇 개 만들었을 것 같아요? 2천. 일본이 36개 만들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6개 정도만 만들면 돼요. 일본. 아니 3분의 1분 적으니까 12개만 만들어도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국민을 옥매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만 되면 괜찮은데 뭐예요? 진짜로 형사처벌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벌금을 때린다니까요.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깜빵에 가고 벌금을 수없이 내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들이 1년에 몇 개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는요 약 4,000개의 법안이 상정돼서 그 중에 약 2,000개가 국회를 통과하거든요. 아마 1,800 몇 개로 알고 있거든요. 1,900개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법을 만들거든요. 아니 내가 4년 동안인가 내가 그
1년이 아니라 4년 동안인가 봐요. 1년인가? 1년. 그래서 이 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왜 그래요? 멍청한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박수 쳐주고 와 의정활동 잘했다고 우수 의원이라고 막 이렇게 죽게 세워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올가매는 그 법을 만드는데 그 갈고리를 만드는데 낚싯바늘을 들이우는데 이 붕어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 국가의 법 이것도 문제지만 뭐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 조례들도 엄청나게 문제거든요. 우리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바라보고 이익 집단을 바라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에 이게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 꼭 그런 것만 아닌데 그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를 장애인 한 명에 맞춰서 이 법이라든지 제도를 갖춰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그제 청룡포를 이렇게 좀 다녀왔거든요. 청룡포는 이제 단종 유배지죠, 유배지. 자, 근데 이제 거기가 관광지가 돼가지고 지금 옛날에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건물도 크게 들어서 있고 그냥 관광 센터도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화장실이 멀쩡히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왔더니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뭐냐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안에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가 또 남자 장애인 전용 화장실, 또 여자 전용 화장실 건물이 별도로 지어졌대요. 물론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이 장애인 밖에 있는 따로 건물로 세우는 이 장애인 화장실을 하루에 한 명이나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하루에 한 명도 이용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사회적인 엄청난 낭비인 거예요. 예. 아니 장애인 화장실이 멀쩡하게 있는데 별도로 있는데 밖에다 얘 또 지어요. 그냥 장애인 한 명이 장애인 한 명 쓰고 있는데 화장실 없다고 가서 난리 치니까 그 밖에다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요. 너 여기 화장실 하나 더 안 만들어주면 내가 장애인 단체 몽땅 끌고 와가지고 너 끌어내릴 거야. 이 영월 군수 너 이거 장애인 화장실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내가 한 달 후에 점검할 거야. 그러면 당장 만들거든요. 이게 감정으로 만들고 개인적으로 만들고 이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 사회가 소수자를 위해서 이 사회를 다 거기에 때려 맞추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가 아니다. 진정한 장애인 복지는 뭐냐 그러면 바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이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애인이 그 장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장애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 이것이 정상화가 아니라 뭐냐 그러면 이 사회에 정상인들이 모두 살아가는데 이 장애를 가지고도 이 사회에 잘 통합되어서 이 사회와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차별이 금지되고 이런 사회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방향들을 볼 때 이 사회 전체를 그 장애인에게 그 소수자에게 맞춰서 이렇게 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엉뚱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저는 좀 다른 교수들하고 생각하는 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참고해서 좀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모든 사회적인 관점,
사회복지적인 관점, 뭐 경제적인 관점 이런 것도 다 제가 아마 다른 교수들하고 정반대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저 말이 이 참이 아니고 저 말은 하나의 저희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뭐 김동민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관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법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가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법치주의인데 맨 상위법이 최상위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이 네 가지가 모든 법이에요. 이 외의 것은 법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각 부처별로 이 지침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법이라고 우기거든요. 왜 이것이 법이냐 내가 따졌어요. 그 정책 담당자한테 이건 법이 아니다. 이걸 법으로 하려면 법으로 실제로 상정을 해서 시행 규칙으로 만들든지 이거 지침서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다만 우리가 이 지침서를 바라보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지 이거 가지고 처벌을 내리고 이거 가지고 벌금 먹이고 뭐 우리 국민들을 오결 짜고 이러면 안 된다. 또 한 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충청북도에 보육 예산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출입국 관리소 이 통계를 다 받아가지고 국가기관이니까 다 주잖아요. 다 받아가지고 5년 동안을 돌린 거예요. 5년 동안을 돌렸더니 이 보육기관 내에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교사라는 사람이 예국에 놀러 갔네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예국에 여행 갔네요. 근데 그 보육료는 다 타가고 기본 보육료 그 교사 처복에서 뭐 이런 것도 다 타갔네요. 그래가지고 완전 형사처벌 1000명이 넘게 그렇죠. 어린이집 원장을 1000명을 넘게 형사처벌한다. 형사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라. 돈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국가기관에서 돈 없다고 그 돈 뜯어내려고 이런 정책을 이렇게 실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바라볼 때는 있잖아요. 이 요양시설 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례가 많거든요. 요양시설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물론 사회적으로 아주 돈만 밝히고 못해 처먹은 사람이 요양시설 원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대부분이 정말로 그 노인들을 정말 잘 케어하고 노인들의 마지막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또 자기의 삶에 보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 사회적으로 모범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있잖아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사회적 범죄자가 얼마나 늘어난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기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으로 살아갔으면 아무런 제재도 안 받을 건데 자기들은 이 사회에 공헌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저 수천 명이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고 형사처벌을 하는데도 그게 아주 매국노예요. 매국노. 왜냐하면 국가 공금 횡령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뭐 국가 돈을 횡령하는 놈은 뭐 매국노지 뭐예요. 일제시대의 매국노와 같은 그런 반국가적인 그런 그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게 저 주위에도 수두룩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괜히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법 위에는 제가 괜히 지침서라든지 이 공무원들이 이에 앉아가지고 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법만이
우리 국가에서 운영되는 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법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행정명령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 행정명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지침서 만들어서 한 거니까 이거 법이 아니고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행정명령은 뭐냐 그러면 긴급한 상황 시에 이게 법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을 갖는 단체장의 이런 직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은 아니에요. 이 행정명령은. 그래서 이 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급하니까 그 산불이 났는데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 그럼 이게 이제 행정명령으로 내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 법이 아니에요. 법이 되려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행정명령을 1년 내내 행정명령이다 해가지고 질질 끌면서, 그죠? 우리 코로나 때 1년이 넘게 질질 끌면서 법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올가매고 이런 게 행정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긴급명령을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그 우리 금융실명제에서 내렸잖아요. 이것도 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긴급하게 법을 만들어서 이 긴급명령은 이제 소각하고 이 법으로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러한 그 행정적인 조치일 뿐이지 이게 법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은 크게 세 개의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는 사회보험법이에요. 사회보험법이라는 하나의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공공부조라는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이 그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법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 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은 모두가 법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한이라든지 이런 수준 말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법률의 권위가 동등하잖아요. 근데 이 동등한데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들거든요. 그 임금이 있고 왕자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왕자 5명은 왕자로서의 똑같은 지위와 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그 세자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 왕자로서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세자가 되면 똑같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생기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은 다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세자격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들이 헌법 아래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두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복지법은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맨 위에서 모든 사회복지법들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법들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사회보험그룹. 그래서 사회보험그룹은 어떻게 보면 이 보편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보험법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그 준조세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똑같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징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보면 준조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은 사회보험그룹인데 사회보험그룹은 국민이 일부분 기여를 하고
다시 혜택을 받는, 자기가 낸 돈으로 자기가 혜택을 받는 이러한 체제가 바로 사회보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죠.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 이런 차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회복지법의 체계의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두 번째 그룹은 무엇이냐? 바로 공공부조인데, 공공부조는 여기 사회보험법은 내가 기여를 하고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여기 공공부조법은 아무런 기여 없이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이 정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법이 뭐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노인에게 무상으로 지원지는 노인수당,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동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아동수당, 그리고 또 그 긴급할 때 이 앞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그 문의해 주셨던 긴급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선 지원하고 그 뒷수습은 나중에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거든요. 예, 이제 가장 크게는 이 네 가지, 그리고 그 사회보험법도 크게 네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총 네 가지. 물론 이제 거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그냥 그 건강보험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법도 네 가지가 있고, 물론 공공부조법도 이 사회보험법은 딸랑 네 가지만 있어요. 워낙 덩치가 크니까. 큰 덩치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공부조법은 이해도 여러 가지가 막 있거든요. 뭐 이제 그 병원비를 이렇게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의료급여법, 그렇죠? 우리가 의료급여하고 꼭 그 건강보험하고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이 의료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의료급여는 뭐냐 그러면 이 공공부조로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병원이라든지 약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건강보험은 우리가 기여를 하고 보험료를 내고 온 국민이 공평하게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보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뭐냐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법 그룹이거든요. 그 사회복지 서비스 그룹은 이렇게 수직하고 수평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쉽게 우리들이 어느 법이 있구나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뼈대는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측면은 시간적인 차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잖아요. 태아가 사회적 약자죠. 그래서 태아에 관련된 법, 좀 태어나게 되면 영유아잖아요. 그래서 영유아와 관련된 법, 좀 잘하면 아동이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 다 여기 사회복지 서비스법이거든요. 좀 더 크면 청소년에 관련된 법.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법률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이 청소년은 그냥 기본법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청소년 기본법, 뭐 청소년 뭐 또 무슨 법이 되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법, 뭐 이렇게 법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청소년 학교 폭력, 학교 내 뭐 폭력 무슨 법, 그리고 또 청소년 학교밥, 청소년 폭력 무슨 개떡같은 그 찾아보세요 한번. 뭐 법도 딸랑 이만큼만 기계 하나의 법입니까? 그냥 A4 용지 한 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법을 왜 그렇게 해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국민들이 법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와 박수 쳐주고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조건 법률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또 당선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정말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규탄을 하고 이래야지 맞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일본처럼 1년에 30개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인간에 따라서 법을 이렇게 사람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단체의 이익을 따라서 법을 만들고 이런 게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그 이번에 저 대통령 탄핵도 이렇게 발생했던 공수처법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다 뭐냐 그러면 국가의 정말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감정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잘못 만들어진 법들이죠. 이 법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법들이 지금 잘못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 법이 잘못 만들어진다. 이것이 가장 큰 이제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독재보다 더한 시대가 오거든요. 독재보다 더한 시대가 뭐예요? 국민을 몰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히틀러가 막 총하고 칼을 들고 그냥 목을 치면서 다리가 팔을 치면서 그렇게 최고 지도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히틀러는 국민의 약 90%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가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 법을 바꾸는 거죠. 법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쟁의 구렁텅이로 그 국민들을 끌고 가서 정말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몇만 명이 죽었죠? 우리나라 약 절반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마 사망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살육 작전에 그 국민을 투입을 하고 이제 법이 잘못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도 지금 한참 20년 동안 지금 잘못 만들어져 왔고 이 법들이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져서 이 사회를 지금 구석구석 정말 지금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지금 바르게 지탱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냐? 바로 우리나라 헌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헌법 중에 미국의 헌법보다도 더 이제 이 개국헌법, 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 헌법이 우리나라 법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그런 얘기했죠. 여기 그 스위스 같은 나라도 여자들이 참정권이 언제 주어졌냐? 1970년대에 주어졌어요. 여자들은 투표도 못했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했어요? 1948년부터 여자들은 다 투표에 참여하고,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2022년도 10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축구장에서 여성들이 대환호를 올렸어요. 왜 올렸다고요? 그날이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들도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 여자들의 그 제재가 해제된 날이 해제된 날. 여자들은 야구 경기, 축구 경기도 못 보는 그런 나라가 지금 최근까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세계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도 여성 대통령이 아직 안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까지 나온 나라고,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중동 지역 이런 나라들하고 또 그 유럽 이쪽 소련 이게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그쪽 나라들 있잖아요. 예, 그쪽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얼마나 좋고 정말 세계 최고의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여성 상위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지역사회 복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시적 실천의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미시적 실천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가 방금 법 얘기를 하다가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 사회복지 서비스법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인간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태아에서부터 노인, 그 다음에 죽으면 장래까지도 여기 우리가 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그 범위도 장례 비용까지도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장례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 그대로 이렇게 이 인간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수직적인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고 또 수평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수평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그룹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그룹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여성들 그룹. 그다음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예. 헌법에서는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높은데 예. 여성들이 여성복지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여성이 착취당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막 어떤 나라는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종교와 그 나라의 어떤 민족의 간습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된다. 1번 부모, 2번 부모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일단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는 것 그 자체가 차별을 하는 거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 그렇잖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쉐터민 가족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빈곤 한부모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그룹별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이제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이 사회복지 서비스 법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법의 체계를 딱 알고 있으면 이 법은 전혀 몰라도 그리고 이 사회보험법은 4가지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이게 되는데 무상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그 다음에 노인수당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는 부분, 이 사이에서 크게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일단은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일단은 사람 생명부터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이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회복지사의 직권에 의해서 일단은 도움을 주고 그 비용은 나중에 국가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다시 청구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는 이게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말하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공공부조법이 아까 얘기했던 의료보호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인데 사회복지서비스법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용역. 그래서 이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무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용자가 이용료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일부 지원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이러한 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법도 아까 시작적인 법이 있어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법 한 50여 가지 법이 되죠. 이 모든 사회복지법을 서비스법을 통틀어서 통제하고 있는 시작적인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법. 예. 이 서비스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 인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을 케어하려면 노인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데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 사회복지서비스법이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뭉텅이로 뭉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명의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지방으로 가면 조례가 있다. 이 5가지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5가지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조례는 어디 가나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용인에 있으면 용인에 관련된 경기도와 용인에 관련된 법만 지키면 되고, 내가 서울로 가면 여기 거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서울 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법이 있고, 이제 사회복지법을 다시 보자면 맨 위에 격은 똑같지만, 그죠? 격은 똑같지만 이 사회복지법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법들은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어야 된다. 자, 근데 이 사회복지법에는 총 3개의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사회보험그룹, 두 번째는 공공부조그룹,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그룹,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그룹에서는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특이한 점이 뭐냐?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복지 사업장을 사업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이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모두 컨트롤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고 제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마무리를 안 지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와서 마무리를 좀 지어드렸고요. 자, 거시적 실천이 전문직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양대 추구 하나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사회복지 양대 축은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실천 이렇게 바라봐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거시적 실천을 위한 관점. 자, 이 생태학과 체계 이론. 자, 생태라는 것은 그 생물의 형태 이렇게 봐도 해석에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움직이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이 생물들의 조합이 생태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체계 이론은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구성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조직체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뭐 총장으로부터 해가지고 다 조직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도 조직이 갖춰져 있거든요. 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또 형제들, 그 다음에 또 내 자녀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도 조직이 다 갖춰져 있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체계라고 조직이 갖춰져 있는 걸 체계. 그리고 생태학이라는 것은 생물로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런 환경. 이것이 바로 생태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적 실천을 위해서 생태학적, 생태체계론적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면 생태학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환경을 개념화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1급 시험을 이 전공 필수 과목이 이제 여기에 10과목 중에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보는데도 8과목 중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생태체계는 지역사회의 인구적 특성,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와 조직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계층, 인종구성, 연령구조, 가족구성, 노동분업과 같은 지리적 영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집단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런 부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공간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서 용인지역사회다 그러면 이 용인만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용인 지역사회다 그러면 용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용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서울로 또 출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서울도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제외가 돼야 되나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사회의 이런 테두리를 어떻게 보면 이 공간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이제 50% 이상은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적인 측면하고 이렇게 결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는 지역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이외에 약 50% 정도가 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의 관점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 지역사회를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도시라는 것이 이 앞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도시 이 이웃이라는 이 측면을 잘못 이해를 하면요 굉장한 정치적인 혼선, 정책적인 혼선 그리고 사회적인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이 일단 지역사회와 사실 정책적으로 바라볼 때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정책이 아주 삐뚤어진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이웃을 옛날 시골의 초가집에서 서로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이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 그런 이웃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나의 이웃은 내가 지금 용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우정부에 살고 있는 내 친구가 내 이웃인 거예요. 내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그러면 이웃이라고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 정책적인 혼란을 상당히 많이 이 서울시에서 특히나 굉장히 많이 이 혼란스러운 정책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사회복지 실천적인 관점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저 이번 주에는 꼭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PPT라든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교수님. 네. 과제